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 이보은의 사계식탁도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지난주 저희가 전 특집 했는데 네. 대박이 났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설 특집 전 시리즈 2탄 준비했습니다. 자,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설 연휴를 앞두고 기차표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치열한 예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가의 40% 정도 웃돈을 얹어 기차표를 판매하는 암표상까지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뭐 연휴 기차 예매는 늘 전쟁입니다만 올해는 예매가 더 치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주말까지 같이 겹쳐 있고요. 또 연휴가 짧은 만큼 표를 구하려는 귀경객이 한꺼번에 몰린 탓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SRT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흘간 승차권 예매가 진행됐는데요. 좌석 전체 29만 2천석 가운데 22만 1,000석이 판매되면서 예매율 75.6%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는 하행선과 상행선 모두 매진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매진되고 열차표를 못 구해서 발 동동 구르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암표상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하는 날짜, 시간대에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정가에 웃돈까지 붙여 대파는 암표상이 등장한 겁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광주 송정행 KTX 표 팝니다. 서울, 부산 KTX 표 구합니다. 같은 게시물이 30건 이상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로 한 판매업자에게 구매 문의를 해보니까 정가 58,700원짜리 티켓에 1인당 수고비 25,000원을 붙여 83,000원에 판매한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뭐 암표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 가능합니다. 현재 철도사업법에 따르면요. 승차권 판매 위탁을 받지 않은 자가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승차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또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판 사람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경범죄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상에서 판매되는 암표만 규율하고 있어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암표를 목적으로 표를 사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분들이 또 표를 못 사는 이런 네. 악순환이 되풀이되잖아요. 혼나야죠, 이분들. 다시 안 하게. 혼나야죠. 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요르단에 참패를 하면서 아시안컵 우승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뭐 쉽게 결승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 인터뷰였죠. 네. 그 발언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던데. 예, 많습니다. 한국 대표팀 간판이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요. 감독님을 향한 질책이 안타깝다. 먼저 이렇게 클린스만 감독을 감쌌고요. 앞으로 대표팀을 본인이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감독님께서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손흥민 선수 이 말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한준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요. 손흥민 선수의 은퇴 시사 발언에 대해 손흥민 선수의 캐릭터에 미뤄봤을 때 먼저 은퇴하겠다. 이건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네.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발언한 그 이유 그리고 대표팀 운영, 체계 등에 경종을 울려주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 있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 운영 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애둘러 표현한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은 대회 기간 내내 뭐 전술이 없다, 혹은 뭐 선수 개인 기량에만 의존한다 등 지도력을 둘러싼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직접 물었죠. 일단 계속 감독직 수행할 거냐라는 질문에 클린스만 감독은 난 어떤 조치도 생각하고 있는 게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목표로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제시했는데요. 그러자 또 이어 대회 결과에 책임질 의사는 있느냐 이런 물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이렇게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언급한 책임지는 행위는 사퇴가 아닌 분석과 발전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경기 모습을 보면 무기력한 그렇죠.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앞에 경기도 45분 한 다음에 15분 하고 승부 차이까지 가고 선수들 지치는 모습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국민들이 좀 허탈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축구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것인가. 왜냐하면 축구는 이제 그냥 스포츠 이상이에요. 그렇죠. 국민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고 같이 기쁘고 같이 슬프고 하기 때문에 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최고령 초등학생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는 소식입니다. 최고령 초등학생. 대체 몇 살이길래 최고령 초등학생일까요? 무려 나이가 94세, 94살입니다. 와. 이 거창군에 사시는 94살 할머니 이군순 씨는요, 거창군 성인 문해교실 3단계를 수료하면서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게 됐는데요. 성인 문해교실은 사회 경제적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정해진 과정을 마치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야, 저분이 94세시라고요? 와. 와, 대단하시다. 정말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저렇게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굉장히 멋진 모습인데요. 이군순 할머니, 지난 2021년도에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인 초등 1단계를 그리고 2022년도에는 초등 3, 4학년 수준인 2단계를 마쳤습니다. 3단계까지 수료해 초등 학력을 갖게 된 건데요. 이 씨는 새로 공부를 시작한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나이가 들어 선생님을 힘들게 한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한 저분은 계속 청춘이십니다. 아이고 멋지네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의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원룸 평균 월세가 1년 새 1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또 올랐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네요. 대체 얼마나 오른 거예요? 네, 어제 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 운영 업체에서요. 1월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 그리고 관리비를 분석을 했는데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원룸 전용 33제곱미터 이하의 평균 월세는 57만 4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작년 51만 4천 원 대비 11.6%가 오른 수치입니다. 네, 서울 주요 대학가 특히 어떤 지역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한양대 인근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한양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가 작년 같은 달 49만 원에서 올해 55만 원으로 12.3% 올라 1년 새 가장 상승폭이 컸고요. 다음으로는 경희대 인근 지역 평균 월세가 56만 5천 원에서 62만 원으로 9.7%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서강대 인근 지역 9.3%, 고려대 인근 지역 7.7%, 한국외대 인근 지역 2.3%각 상승했습니다. 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곳은 한양대 인근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학가 중에 월세가 그냥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화여대 인근 원룸들이었습니다. 이화여대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요 71만 원이었는데요. 예, 상당히 높죠. 네. 이어서 서강대 인근 65만 원, 경희대 인근 62만 원, 연세대 60만 원, 한국외대 59만 원, 고려대 인근 57만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야, 등록금에 월세에 식비에 기타 문화 잡비,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죠? 한두 푼이 아니죠. 네, 죄가 다 걱정이 되네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시영입니다. 가랑가랑!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갈까요? 1904년입니다. 2월 8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04년 2월 8일은 일본과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 러일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러일 전쟁은 만주와 한반도를 놓고 벌어진 러시아와 일본 간의 주도권 쟁탈전인데요. 이 전쟁에서 일본은 경제력의 3배, 군사력의 6배의 벅찬 상대였던 러시아의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을 계기로 대한제국에 을사늑약을 강요해서 강압적으로 체결을 하게 되죠. 이 전쟁으로 일본이 한반도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게 되는 거고 총칼을 앞세워서 한국의 국권을 빼앗아갔죠. 우리나라에는 정말 굉장히 뼈아픈 전쟁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력 차이가 엄청 났었거든요. 네. 뭐 대부분은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벌였을까요? 네, 일본은 근대화를 하면서 일찌감치 한반도와 만주, 중국으로 진출할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청나라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조선에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일본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자, 일본은 다 이제 조선이 우리 게 됐다 했는데 러시아가 들어와서 방해를 하니까 명성황후를 무참하게 시해하는 그런 일까지 벌려요. 네. 그러니까 고종이 이번에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가죠.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면서 조선에서 러시아의 세력이 더 강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일본은 러시아와 한번 전쟁을 해야 되겠다. 전면전을 마음먹게 됐던 거죠. 일본과 러시아, 그냥 얼핏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딱 느껴지는데 이 두 나라 전력 차이 되게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구도 그렇고 군대 수만 봐도 러시아는 육군만 110만 명을 보유한 세계 최대 육군 보유국이었고요. 해군 병력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알아주는 발트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육군이 한 18만 명 정도, 해군력도 러시아의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단순히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네. 싸움은 일본과 러시아가 했지만 전쟁은 영국과 러시아가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요. 러시아가 계속 부동항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영국이 계속 이걸 막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유럽 쪽에서는 크리미아 반도 쪽으로 내려오는 거를 영국이 막았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이 막았고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내려올 수 있는 길이 한반도였던 거예요. 이걸 영국이 막으려고 했던 거죠.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는 영국과 러시아와 일전을 펼쳐야겠다고 하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가운데 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마침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 중에 있었어요. 이 철도가 완성되면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군대와 물자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본의 작전은 뭐냐면 속전속결.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되기 전에 빨리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자라는 거였고 그래서 1904년 2월 8일 날 일본 함대가 러시아군이 지키고 있는 중국 리순항을 기습해서 러시아 전함을 격침시킵니다. 이러면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아니 기습 공격이 성공을 했어도 러시아의 반격이 또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네,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주 무리하게 군인을 여기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군 5만 2천 명이 리순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끝에 결국 1년 뒤 1905년 1월 1일 날 리순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돼서 우리나라의 울산에서 그리고 서해바다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만주의 요양, 봉천 등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일본 육군이 한반도를 통해서 남만주로 진격하는 길을 개척합니다. 이게 우리의 경의선 철도가 되는 거죠. 1905년 5월 27일 날 러일 전쟁의 최대 변곡점이었던 쓰시마 해전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러시아 해군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당시 세계 최강 함대라고 했고 또 러시아의 자존심이라고 했던 최후의 카드 발트 함대를 한반도로 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발트해를 출발해요. 거기서 이제 한반도까지는 원래 수에즈 운하를 거쳐 와야 되는데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고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발트 함대가 유럽을 출발해서 지중해 쪽으로 해서 수에즈 운하로 가는 짧은 길을 오지 못하고 아프리카 남쪽까지 가서 아프리카를 뺑 돌아요. 인도양을 거쳐서 필리핀, 중국
한반도를 거쳐서 오는 이런 대장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지쳤네. 이러면서 힘이 다 빠져요. 지구를 거의 한 반바퀴 돌아온 거예요. 이미 지친 상태에서 이 발트 함대가 쓰시마에서 일본 함대와의 해전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렇군요. 결국 일본이 세계 최강국이었던 그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하고 우리나라 지배권을 가져가게 된 거죠. 네, 이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 식민지가 되는 길이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 전쟁 얘기하면서 재밌는 TMI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쟁을 위해서 일본이 만든 약이 있습니다. 정로땡이라고 하는 알약인데요. 그 배 아플 때 먹는 거. 네, 맞습니다. 그 로가 노서와 러시아예요. 앞에 정은 정복한다는 그 정자였는데 지금은 발을 정자로 바뀌어 있죠. 이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 갈아먹고 일본 국민들이 배탈 나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그 약이라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약 먹고 배탈 나지 말고 싸워서 이겨라. 네, 바로 그런 거죠. 자, 어쨌거나 이 전쟁을 전후해서 영국과 일본 사이의 영일동맹, 미국과 일본 사이의 카스라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게 체결이 돼서 영국과 미국이 조선을 일본이 차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본격적인 제국주의 국가 대열에 끼게 되는 거죠. 오늘 첫 주제는 러일 전쟁과 러일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세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우호 세력을 만들어내는 외교력은 예나 지금이나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의 운명을 다른 나라들 사이의 전쟁이나 흥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뒤에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네. 우리나라는 빠지잖아. 지들끼리 우리 운명을 결정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다음 역사로 갑니다. 1982년 2월 5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82년 2월 5일 한국 전통무술 태권도가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날입니다. 네, 태권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의 시범 종목으로 데뷔를 했고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태권도의 국제적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고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스포츠가 됐습니다. 야, 우리나라의 태권도는 뭐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정신을 뜻하는 게 바로 이 태권도인데 태권도를 이제 전 세계인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자랑스럽고 좀 감동입니다. 88 서울올림픽 때 이게 시범 종목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종주국답게 네. 다 휩쓸었죠. 맞아요. 그래서 다들 뭐 전 세계인이 놀라고 그동안에는 일본 유도만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서울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처음 선보이게 된 거예요. 네, 먼저 1964년 도쿄올림픽 때 일본의 유도가 올림픽 종목이 됐습니다. 그 후 유도는 1972년 미넨대 때부터 한 번도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빠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면서 발전을 하던 그런 시기잖아요. 한국도 88 올림픽 개최권을 따내자마자 똑같은 길을 걷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진입을 하는 것,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채택하는 것,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고 모두 성공을 했던 거죠. 자, 88 서울 올림픽에서 한국은 태권도에서 남자부 금메달 8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해서 정말 태권도 종주국의 위용을 떨쳤습니다. 네. 그런데 여자부는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미국에 밀려서 2위를 했습니다. 네, 이 태권도가 시범 종목으로 태권도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그런 걸 보여준 건데요. 근데 이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까지 일이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네, 우선 가까운 데 경쟁자가 있었어요.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에서 창설한 세계 태권도 연맹 중심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반대하고 났습니다. 또 일본이 또 반대를 했는데요. 일본은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면 유사한 종목, 일본의 가라테가 올림픽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했던 거죠.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국기원과 세계 태권도 연맹을 창설하면서 태권도 세계화를 이끌었던 김은용 당시 IOC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이 IOC 위원들을 만나서 다 설득을 했고 결국 1994년 9월 4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승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9월 4일이 지금 태권도의 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무술이고 전 세계에 우리가 종주국이다 보니까
이게 종목이 됐을 때 우리가 다 휩쓸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네. 글쎄 메달 몇 개나 받았습니까? 그 전부터도 대한민국 선수단이 권투유도 레슬링 같은 이런 투기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요. 태권도는 역시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출전 전체급 금메달 획득이라는 기록도 우와. 세워서 태권도 종주국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7개로 세계에서 태권도 종목에서 가장 메달을 많이 딴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멋지다.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경기들도 참 많았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기서 문대성 선수가 문대성. 2m가 넘는 거구의 그리스 선수에게 뒤 후려차기를 날려서 올림픽 태권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화끈한 KO승을 거뒀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도 한국 태권도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발차기로 남아 있습니다. 또 태권 여제 황경선 선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면서 유일한 올림픽 금메달 2연패를 달성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8강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예. 그런데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준결승, 결승전을 모두 승리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야. 정말 짜릿한 경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조금씩 아쉬워지는 것들이 네. 다른 나라들이 잘해. 맞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태권도에서의 이 우리나라의 우위가 조금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요즘은 올림픽 태권도 경기 안심하고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조마조마합니다. 태권도가 전 세계로 보급되면서 각국 선수들의 실력이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2020년 도쿄 올림픽 때는 태권도 노골드라고 하는 네. 정말 이런 일까지 아이고. 벌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금운동도와 24개의 메달이 21개 국가에 골고루 분산이 됐어요. 크로아티아,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이런 말하자면 스포츠 약소국들이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따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으로 들려오는 거죠. 그만큼 올림픽에서 이 태권도가 세계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는요. 자, 많은 나라에 확산되고 실력도 고르게 평준화가 되었다. 과거처럼 우리가 종주국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많은 스포츠 약소국에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이런 종목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태권도 국제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네. 실제로 이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딴 외국 선수들을 보면 그 팀 감독이 한국인인 한국인,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한국인. 많아요. 예. 가끔 그 양궁 볼 때도 네, 그렇죠. 양궁 감독님들도 한국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태권도가 세계화된 건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요새 한류가 대세잖아요. 네. 원조 한류가 바로 태권도입니다. 이 태권도는 우리 한국 문화가 세계화한 첫 번째 경우예요. 우리나라 태권도 사범들이 1960년대부터 지구촌 곳곳에 가서 태권도 불모지의 보급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태권도 사범의 해외 파견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때는 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 빼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나오지 못할 정도로 핵심 종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스포츠보다도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어느 한 나라도 독식할 수 없을 만큼 평준화가 된 거죠. 앞으로도 우리 태권도가 세계인의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많은 나라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세계인의 무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3년 2월 5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2003년 2월 5일은 휴전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을 왕래하는 길이 뚫린 날입니다. 바로 금강산 육로 관광 개방이 시작된 건데요. 민간인이 판문점을 거치지 않고 도로를 통해서 남북을 오간 것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배를 타고 장전항에 가서 거기서 배를 내려서 거기서부터 육로로 갔는데 네. 이제 육로 길이 뚫린 거죠. 50년 만에 금강산 관광을 했고 드디어 육로 길이 뚫리면서 많은 분들이 금강산 맛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번.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고무줄 이런- 놀이하고. 네네. 맞아요. 고무줄 할 맞아요. 때 했었어요. 이런 노래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금강산 언제 처음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금강산은 우리나라 그 아름다운 수많은 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산 이래서 조선시대 내내 금강산 한번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이 금강산 관광은요,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명예회장이 1989년 방북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관광 논의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10년 뒤에야 정 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 네.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때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1998년 11월 18일 역사적인 금강산 유람선 관광이 시작이 됐고요. 육로 관광은 2003년 2월 5일 날 육로 관광을 위한 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정몽원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 통일부 관계자들이 사전 답사단 87명이에요.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휴전선을 넘어서 동해선 임시도로를 따라서 북한으로 향했고 답사를 마친 후에 곧바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육로 관광을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가 좀 진척이 더디다가 현대그룹과 북한이 추가 협상을 벌인 끝에 그로부터 7개월 뒤인 그해 9월부터 육로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남북한이 최전방 비무장지대 일부를 개방한 거죠.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데 네. 이렇게 육로가 뚫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금강산 콘도에서 북한 온정리에 있는 북한 출입국 관리소까지는 불과 39.4km밖에 되지 않아요. 버스로 40분이면 갑니다. 수도권에서 출발하면 서너 시간이면 금강산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이 개발됐는데 당일 코스도 있고 1박 2일 코스도 있고 2박 3일 코스도 있고 그랬습니다. 주요 관광지는 금강산, 노천온천 그리고 북한 서커스와 괴단 공연, 관람 이런 거였습니다. 관광구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요. 대화를 나눌 수는 없지만 북한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셔틀버스가 마을 지나는 길로 다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실제 사는 집을 바깥에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기념품 샵에서는 여러 가지 기념품을 팔았는데 그중에 가장 인기 있던 품목은 들쑥술. 네, 맞아요. 였다고 하죠. 네. 이 금강산 관광이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2005년 6월 달에 누적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08년 8월에 2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다 보니까 관광할 때 뭔가 주의해야 하고 또 신경 써야 될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관광이었어요. 이거 가게 되면 가이드한테서 귀가 따갑게 듣는 주의사항들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죠. 첫째, 지루한 검문 절차를 탓하지 말라. 일단 이 고성에 있는 금강산 콘도에 핸드폰은 다 맡기고 가야 되고 배율 높은 고성능 카메라, 캠코더, 쌍안경, 녹음기, 노트북 이런 거는 못 가져갔습니다. 참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관광버스 기사가 유리창에 참을인자 3개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둘째, 버스 안에서 바깥 풍경 사진 찍지 마라. 북측을 향해서 절대로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됐습니다. 네. 셋째, 흡연을 삼가라. 흡연은 갈색나무 재떨이 반경 1m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흡연하면 안 돼요. 네. 넷째, 손가락질 하지 마라. 북측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 것은 정말 금물이었어요. 북한 군들이 남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손총질이라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침 뱉지 마라. 이건 우리나라 하는 노릇인데요. 얘기인데요. 자, 침을 뱉거나 콧물을 심하게 흘릴 경우 위반금 $10. 이런 게 콧물도 부과가 그래요? 됐어요. 콧물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침은 그렇다 쳐도 콧물이 흐르는 거는.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비슷하다 이제 끈적끈적거리니까. 아, 그런가요? 네, 손수건으로 잘 닦아야죠. 여섯 번째, 관광지역 경계선을 넘지 말아라. 모험심이 발동하더라도 이건 참아야 됐어요. 허용지역 경계선을 넘으면 이것이 자칫 외교 문제로까지 비유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콧물부터 손총질부터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이 열기가 식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전면 중단이 됐죠? 네, 2008년 7월인데요. 이날 정말 불의의 사고가 벌어집니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 때문에 관광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박 씨는 생일을 맞아서 친구들과 금강산 관광을 찾았던 평범한 주부였어요. 박 씨가 해안가 철책을 산책하던 중에 관광 통제 울타리를 넘어가게 됐어요. 그때 북한군이 쏜 총탄에 피살당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금강산 관광은 누적 관광객 2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기약 없이 중단되고 맙니다. 이후 정말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남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잖아요. 북한은 2021년 금강산 관광지구 일대 남측 시설들을 대부분 철거했고요. 무단 철거한 금강산 골프장 부지는 옥수수 건조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 일대는 방치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담당해왔던 금강산 국제관광국까지 해체했고요. 자,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입은 경제 손실은 최소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2조.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남북 관계는 언제든지 한순간에 틀어질 수 있다. 이런 맞아요. 걸 보게 네, 되고요. 네. 지금 금강산 관광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 희망도 가물가물해졌어요. 네. 네, 지금 정말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가물가물해졌지만 금강산 관광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한 이 기억은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강산에 올랐다가 거기 그 노천 온천 네. 이렇게 탁 앉아서 금강산 봉우리 쫙 바라보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오. 네. 자, 오늘의 역사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가보겠구나. 네, 2008년 2월 10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최근 경복궁 낙서 사건, 문화재 훼손 사건이 있어서 아주 이 문제가 사회적인 그 심각성이 수면으로 올라갔는데요. 2008년 2월 10일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재 숭례문이 불에 타 전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숭례문은 조선시대 한양 도성 8개 문 중 가장 중요한 정문이고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고 현존하는 국내 성문 건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그런 의미가 있는 건물이었는데 이 우리 문화유산을 대표하던 숭례문이 우리 세대에 불탔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8년 설날 연휴의 마지막 날 저녁이었는데 숭례문이 막 불이 타는 거. 저 뒤에 있는 사진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많이 놀랐죠. 아. 6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소중한 네. 숭례문이 불에 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화재 원인이 어처구니 없는 방화 때문이었죠. 네, 그 난리를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5분경 한 70대 노인이 사다리를 타고 숭례문 2층 누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미리 준비한 시너와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질렀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2층 누각 전체가 불에 휩싸였고요. 4시간 만에 2층 누각이 무너졌습니다. 2층이 무너지면서 1층으로 불이 옮겨 붙었고 결국 누각을 받치고 있던 석축 부분만 남고 사실상 숭례문이 전소됐습니다. 그렇죠. 5시간 이상 지속된 이 화재로 2층 누각의 90%, 1층 누각의 10%가 소실이 됐어요. 1398년 조선 건국하고 6년 뒤에 이 건축이 된 이 문입니다. 이것이 꼭 6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임진왜란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도 본래 모습을 지키고 있었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 숭례문이 한 방화범에 의해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진왜란에 그동안 얼마나 전란이 많았고 맞아요. 6.25 전쟁 6.25 때도. 굳건히 버텼는데 한 방화범에 의해서 저게 저렇게 소실이 되고 또 저게 지금은 이제 번호를 안 매깁니다만 국보 1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었어야 되는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애가 탔죠. 네. 네. 근데 특히 이 화재 피해가 컸는데요. 그 이유는 지붕의 기와 안쪽으로 불이 번져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결과론이지만 처음부터 지붕을 뜯어내고 불길을 잡았으면 불길을 잡을 수 있었는데 처음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화재를 진압할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신중하게 불을 꺼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귀중한 문해저였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초기에 지붕을 뚫는 이런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불길이 잡히지 않자 그때 지붕을 뚫기로 했는데 이 숭례문 지붕이 일반 가옥 지붕보다 훨씬 단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지 못하고 그래서 지붕이 결국 붕괴되고 말았던 거죠. 네, 이 문화재 훼손을 어떻게든 최소화해 보려고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화를 키운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방화범 뭐 하는 사람이고 왜 이 불을 지른 겁니까, 이거? 네,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당시 숭례문을 관리하던 직원은 퇴근한 상태였고 네. CCTV만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노인이 불을 당기는 장면을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그나마 화재 진압에 나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화재 발생 23시간 만인 2월 11일 오후 7시 40분께 인천 강화군의 전처의 집에서 방화범 최종기가 검거됐는데요. 그 이유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신축 아파트 건축 부지로 수용이 됐는데 그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불만 때문에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뭐야, 이게? 말도 안 되죠. 뭐 하는 거야, 진짜. 와. 뭐 자신의 토지 보상금 때문에 그냥 숭례문에 어떻게 보면 화풀이를 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숭례문 가서 이랬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 최 씨가 문화재 불을 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네, 게다가 초범이 아니었어요. 토지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2006년에 그때는 창경군에 불을 질렀어요. 이 창경군 방화 사건 때문에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또 불만을 품고 숭례문에 불을 또 지른 겁니다. 아이고. 원래는 종묘에 불을 질렀다고 해요. 그런데 종묘는 경비가 삼엄해서 표적을 숭례문으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럼 왜 계속 문화재에 불을 지르려고 했느냐 물었더니 문화재는 경비가 허술해서 접근하기가 쉽다. 또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다. 또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해요.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복원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어처구니없는 이 발언이 국민들의 화를 더 돋구죠.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8년 2월에 만기 복역 출소했습니다. 제대로 잘못한 걸 반성하지도 않았네요. 네. 그리고 복구 비용 청구했나요? 저 청구해야 이 될 사람이 것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아니 그렇죠. 어쨌든 대대적인 복구 공사를 했고 숭례문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긴 돌아왔잖아요. 네, 5년 3개월에 걸친 복구 끝에 2013년 5월 4일 다시 국민 앞에 공개가 됐습니다. 총 280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6명의 장인을 포함해서 3만 5천 명이 고증과 복구에 참여했습니다. 또 소나무를 기증하는 등 국내에서 7억 원이 넘는 국민성금이 모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방제 시스템에 신경을 썼는데요. 자, 스프링클러, 화재 감시기, CCTV를 설치하는데 여기에만 17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숭례문을 복구하면서 일제강점기를 바로 앞둔 1907년에 숭례문의 양날개, 이 성곽을 철거했었는데 이것을 이전 상태로 복원을 했습니다. 자, 이 숭례문 복원은 단순히 문화재 복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되살렸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 소중한 문화재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훼손은 중대 범죄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문화재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만들어줬고 우리가 후손에게 넘겨줘야 할 우리는 잠시 누리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 세대에 어떻게 없애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들입니다. 저 불지른 사람한테 280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럼 다 받아내야죠. 복구 비용을 받아내요. 평생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내일이면은요 바로 설 연휴가 맞이하게 되죠. 야, 벌써. 지난주에요 저희가 설 특집 전 시리즈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그래서 설 특집 전 시리즈 제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딱 지금이 제철입니다. 이 봄동 가지고 고기전 하나 만들 거고요. 또 우리 육전 그러면 맛있는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세상 쉬운 육전. 세상 쉬운 육전 정말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양배추 건새우전과 고구마 당근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네,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반응이 네, 반응이 뜨거웠어요. 폭발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것까지 알려드리면 이 설 연휴에 이 4가지 전, 행복한 아침에서 알려드린 이 4가지 전 가지고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가 명절하면 뭐죠? 그 동그란 땡이나 뭐 육전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세상 쉬운 것보다 세상에 없던 이런 전투를 제가 보는 것 같은데 정말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쉬운 육전과 그다음에 봄동 고기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봄동 고기전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봄동은 자, 보시다시피 지금 봄동이 한참 제철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봄동이 활짝 핀 봄동을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시장에 나가시면 봄동이 안쪽이 굉장히 고소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안쪽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쌈으로 잡수시고요. 이 뒤쪽에 있는 건 또 너무 억세잖아요. 이 뒤쪽에 있는 거는 국 끓여 잡수시든가 아니면 나물로 무쳐 드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럼 뭘 준비하냐? 중간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중간 부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게 여리고 그다음에 잘 절여져서 전 부칠 때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직경이 한 10cm 정도 되는 거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좀 야들야들한 중간 부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중간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랬으면 뭘 하느냐? 절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절임을 하느냐? 우리가 깻잎전이나 풋고추전 안에 보면 고기소가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서 너무 맛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봄동에다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봄동을 절임을 해야지만 접히거나 붙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볼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시고 봄동을 이렇게 담아 놓으세요. 이렇게. 이 봄동을 준비하실 땐 꼭 짝수로 준비하셔야 돼요. 만약에 봄동을 외롭게 홀수로 준비하잖아요. 얘 하나만 남아서 붙일 게 없어요. 외롭죠. 그러니까 꼭 짝수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키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붙여놨을 때 모양새도 이쁘고 그리고 일단 이왕이면 먹기 좋은 떡이 맛도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모양새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절임을 하느냐. 일단 물을 준비를 하세요. 물을 좀 요렇게 찰랑찰랑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물을.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절임하는데 뭐 당연히 소금은 들어가잖아요. 소금 들어가고. 소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굵은 소금이요? 요거는 그냥 집에 있는 꽃소금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절임 시간이 딱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굵은 소금 하면은 잘 안 녹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절임을 잘 해주세요. 뭐 어머님들은 이 부분까지는 뭐 다 아시니까요. 네. 자, 이렇게 준비하세요. 야, 근데 절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바로 설탕이에요. 아, 왜냐하면 전을 부칠 거기 때문에 봄동이 단맛이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소금으로만 하게 되면은 봄동에 있는 수분만 빠지고 약간의 짠맛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 부치고 났을 때 안에 있는 건 싱거운데 겉에 있는 거는 약간 짭짤하니까 궁합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뭘 하느냐? 바로 설탕을 같이 넣어서 같이 절임을 해주세요. 설탕도 삼투압이 되니까 절여지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절임을 해주시면 돼요. 단맛 빠지는 것도 조금 메꿔줄 수 있고. 그쵸. 어. 자, 이렇게 다 절임이 됐으면 요거를 딱 40분만 무거운 거를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서 이제 절임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40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리 절여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40분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딱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심지가 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받쳐서 체에 받쳐서 준비를 해주세요. 제가 생각한 만큼 이렇게 막 흐물흐물되진 않았네요. 네, 왜냐하면 흐물흐물하면 맛이 없어요. 어. 딱 요 정도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수분을 이렇게 좀 털어주시고요. 네. 자, 그랬으면은 요거를 또 해야 되는 원칙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요거를 이렇게 깔아주세요. 깔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감자 녹말이 있어요. 이렇게 감자 녹말, 감자 녹말을 위에다 이렇게 좀 발라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고기 소를 넣었을 때 접착이 잘 네, 되겠죠. 안 눌러드리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한쪽도 이렇게 발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살짝. 잘 붙게끔. 네. 네, 양쪽이 잘 붙게끔. 참 이런 거 보면 전 하나하나도 참 세심하게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요리는 과학이라고. 자, 이렇게 여기가 됐으면 이제 우리는 뭘 하냐 하면 이 안에 들어갈 소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 중에서도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두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가 있겠고 그다음에 소고기가 있겠죠. 네. 소고기랑 돼지고기는 같은 비율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 두부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합한 것에 반만 두부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야 씹는 식감이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이제 일단은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랬으면 반죽을 해야 되겠죠. 반죽을 하는데 소고기를 먼저 넣고 그다음에 돼지고기도 먼저 넣고 섞어놓으면 맛있더라고. 네, 두부도 먼저 이렇게 놔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가장 넣어서 좋을 게 뭐냐 하면 바로 향신채예요. 여기서 양파, 그다음에 집에 만약에 아이들이 많다 그러면 그냥 풋고추 네. 또는 오이고추 좀 안 매운 거 준비하시고요. 아, 우리는 매콤한 게 좋아요. 그러면 청양고추 하셔도 되고요. 네. 바로 요게 대파까지. 대파까지. 이렇게 향신채 삼총사를 준비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 향신채를 그냥 이 반죽에다 바로 넣잖아요. 그러면 향신채에서 흘러나오는 수분 때문에 구울 때도 물이 생기고 굽고 나서도 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른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지 않았어요. 아 물길 날려주는구나. 네, 대파 넣고 그다음에 양파 넣고 그다음에 고추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볶아요. 그러면 수분도 날아갈 뿐만 아니라 안쪽에 있는 단맛이 증가하겠죠. 네. 수분이 날아간 상태니까. 그러면 훨씬 더 고기에 들어갔을 때 또는 두부에 들어갔을 때 천연의 단맛을 내니까 훨씬 더 맛이 있겠지요. 네. 감칠맛도 생기고 이제 얘를 볶아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저희가 알려드릴 포인트는 뭐냐 하면 볶으실 때 센 불에 볶으셔야 돼요. 너무 수분이 있게끔 중간 불에 볶으면 그냥 물이 흥건하게 빠져나와요. 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열기에 의해서 보이시죠, 열? 네. 확 여기 날아가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매운 고추 볶을 때 이렇게 날아갈 때 냄새 맡잖아요. 기침해요. 난리 나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볶았어요. 볶아서 수분이 없다 생각이 들면 이제 불을 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느냐? 넓은 팬이나 아니 넓은 접시나 아니면 넓은 바트에 놓고 식혀주세요. 차게. 차게 식혀야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해오셨구나. 식힌 걸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넣어요. 어우, 역시 매워요. 역시 냄새를 맡으셨군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 반죽을 해야 되는데 반죽을 제가 넣을게요. 간장 먼저 넣고요. 진간장. 네, 진간장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고기가 있어서 맛술이에요. 그래서 고기 부분, 돼지고기나 소고기 부분에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단맛이 있으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매실청을 좀 매실청. 준비를 했어요. 그것도 고기에다가 연육이 되게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기름이 들어가면 좋아요. 참기름은 두부 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야 훨씬 더 맛있겠죠? 그리고 간이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진간장을 넣었으니까 소금은 딱
한 꼬집에서 두 꼬집만 넣어주세요. 우리 왜 전 부쳤을 때 바깥에 거는 맛있는데 안쪽에 있는 소가 싱거우면 자꾸 간장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양념을 해주고 여기에다 이제 다진 마늘만 이제 넣어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퀴즈가 들어가요. 아하. 우리가 반죽인데 물성인 것을 이렇게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렇죠? 네. 물성을. 그럼 우리가 뭘 넣어줘야 될까요? 저거. 부침가루를 좀 넣어주세요. 지금 뇌 정지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하면서. 그리고 요거를 바락바락 주물러 주세요. 근데 바락바락 주무르면 선생님. 네. 그 두부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부를 으깨서 면보에 한번 짰어요. 수분을 짜놨어. 그러니까 그런 날렵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네. 부침가루를 넣기 때문에 훨씬 더 찰기가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부침가루를 아주 적절하게 넣어야 돼요. 만약에 어머 부침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다 그러면 밀가루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우린 고기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락바락 주물러 주세요. 저 육전이 이거는 지금 뭐- 간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안 찍어 먹고 바로 먹었을 때 가위떡 되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한테. 맞아요. 지금 육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 이제 이거는 봄동 소. 고기전이에요. 네. 아, 고기전에. 네. 자, 이렇게. 요거 치대는 거는 남자분들이 해주시면 더 좋아요. 아, 팍팍 치대야 돼요. 힘 줘가지고. 그쵸. 근데 좆된 딴 데가 있다가 붙일 때 와. 아 맞아요. 기름 냄새 그러면 딱 혼나요. 맡아서 먹기 바쁘잖아요. 나가서 담배 도와주지도 피고 않고. 있다가. 자, 이렇게 이제 다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우리는 뭘 하냐 하면 바로 요거 붙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죠. 뭐죠? 달걀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달걀물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이 달걀물을 이렇게 다 풀어요. 풀어서 요 바로 옆에다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침가루가 필요하잖아요. 네. 부침가루도 요 옆에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저게 전이 손이 많이 가게. 많이 가요, 진짜 많이 가요. 예. 많이 가죠. 그래서 어디 갔다 이쪽으로 가냐? 부침가루 갔다가 달걀물 갔다가 요렇게 가면 돼요. 네. 차례로. 그러면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건 아주 쉬운데 저는 여기에 깻가루를 조금 넣어도 괜찮다고 봐요. 고소한 맛 많이 진짜 나고. 맛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치댈게요. 아 저거는 진짜 남편 옆에 두고 해야 되겠네요. 계속 해달라고 해야지 저거. 시아버님도 옆에 두시고 시동생도 옆에 좀 두시고 시아버님한테 남편도 같이 좀 옆에 좀 네. 두시고 시아버님한테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은 잘하시는데. 정말요? 오. 먼저 해주셔야지 뭐.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럼 제가 아까 녹말물을 이렇게 좀 뿌려놨잖아요. 녹말물이 아니라 녹말 가루를. 가루. 그러면 잘 붙으라고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올려요. 와, 두껍게. 너무 두꺼우면 또 안 돼요. 안 붙여지니까. 이렇게 해서 얇게 펴발라요. 우리 맛있겠다. 봄동전만 해도 맛있는데 이 안에 고기 두부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를 아까 제가 짝꿍 하나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짝꿍 하나로 이렇게 딱 덮어요. 벽에 맞게. 이렇게 오. 납작 납작. 붙었어, 샌드위치네. 봄동 샌드위치. 네. 자,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랬으면 부침가루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네. 아, 전 그 고추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그래, 그 안에 안에 고기. 고기소 잔뜩 든 고추전 좋아하는데. 요거요. 아삭아삭하면서 안에 있는 소가 씹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요것 때문에 조금 살이 쪄서 왔어요. 너무 많이 먹어봤나 봐요. 맛보니. 아, 그것 때문에 진 거예요? 네, 봄동 샌드위치, 봄동 만두. 뭐. 이렇게 준비를 맞아, 했어요. 약간 만두 느낌도, 예, 만두 피처럼 싸가지고. 그러면 살짝 이제 달궈 놓고 네. 그리고 제가 생방송 때문에 다 못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조금 달궈 놓고 불을 약하게 좀 줄여놓고 맛있겠다. 여기도 식용유 조금 두르고 네. 여기도 아, 식용유 좀 맛있겠다. 두르고 아, 좀 색다른 전 없나 했는데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것도 아주 와,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머 저런 전 하면은 다 맛있게 먹겠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또 제사 안 지내는 집도 있잖아요. 네. 그래도 또 저는 또 명절이니까 꼭 해보신다고요.
저는 이렇게 명태를 해서 먹어야죠 일단. 달걀 물을 이렇게 흠씬 입히세요. 어. 하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근데 이 전은요, 봄동전은 약한 불에서 해야 돼요. 그렇겠네. 안에도 네. 이거 안에 고기가 왜냐하면 익어야 안에 되니까. 것까지 익어야 되니까 처음만 달궈 놓고 중간에는 약한 불에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요 입구 쪽에도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래야 안쪽에는 소가 빠져나오지 않아요. 네. 저희가 지금 말이 없는 게 기대감이 너무 커져가지고. 근데 저게 우리가 못 먹어본 전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신기하기도 하고 맛이 궁금하기도 하고. 요거요. 한번 잡숴 보시면 네. 앞으로는 전 사러 못 가겠는데 아마 하실 거예요. 전 사드시잖아요. 오늘 사러 간다. 이거 오늘 만드셔야 사러 돼요. 저는 아현동 쪽에서 사요. 자, 이렇게 묻히고 또 부침가루 묻히고 저 계란옷 입히면은 뭘 해 참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달걀물 입혀서 저게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섞는 게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섞어야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부쳐주세요. 어우, 진짜 불을 세게 안 하시고. 네, 안 하고 은근히 불을 하시네요. 조금 은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속까지 다 이게 세게 하면 겉이 좀 타고 익혀지거든요. 막 이렇게 되죠. 그랬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부칠 거예요. 어우, 이렇게. 네. 얼마 전에 시장 가보니까 봄동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걸 봄동을 맨날 무쳐 먹거나 아니면 국해 먹거나 네. 아니면 나물로만 드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렇게 전으로 한번 활용하시면 우리가 배추전 굉장히 맛있어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봄동으로 또 맛있는 전을 드실 수가 있어요. 배추보다는 봄동전이 약간 더 단맛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단맛이 네. 많죠. 자, 이제 그랬으면 제가 이쪽에 전이 미리 좀 부쳐졌거든요. 네. 그러면 갖다가 좀 한번 구워볼까요? 네. 아, 지금 한 거는 조금 더 걸리죠, 선생님. 네. 고기 익으려면. 네, 고기 고기가 때문에. 익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미리 와서 요걸 좀 부쳐놨어요. 어우, 따끈따끈하게만 해서 제가 좀 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집에서 부치세요. 흔히 먹는 건 동태전. 동태전 네. 먹고 버섯전 동그랑땡. 그죠, 동그랑땡 네, 하고. 네. 아니면 이렇게 꼬치전이라고 아, 해서 꼬치전. 꼬치전도 아, 많이 아. 하죠, 명절에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전을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명절에 행복한 아침에서 배웠다고 하시면서 전을 하실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어차피 뭐 깻잎전도 하시고 고추전도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봄동전 조금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자, 이제 뜨거워졌거든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도마에 얼른 갖다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크기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고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요걸 이제 썰어서 드시면 돼요. 아, 이제 이거 어떻게 써느냐?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네.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삼등 그러면 정도.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아,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어우, 이렇게 잡수시는 거예요. 무조건 맛있죠. 뭐. 봄동 고기전. 네. 아, 어차피 뭐 동그랑땡 하랴, 뭐 고추전 하랴, 고기 소 만들어 놓으실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어차피 재료가 봄동만 있고. 사서. 요거 네네. 하나만 더 곁들이시면 정말 맛있는 전을 드실 수가 있어요. 야, 아주 기대됩니다. 저 어우, 지금 내가 맛을 막 모르니까. 기름 냄새랑 막 진짜 명절 느낌이 확 나요. 자, 맛있겠다. 자, 일단은 우리가 향은 맡았고. 네. 요 간장에도 선생님 뭘 네, 넣어주셨는데 그거는요 이거 바로 뭐예요? 초간장인데요. 바로 제가 잣을 조금 갈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잣을? 간장에다가 간장만큼 생수 넣고 거기에다가 잣가루 넣어서 이렇게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봄동은 고기가- 아삭아삭하고. 네.
고기가 너무 부드럽네요. 말해 뭐해요. 이건 정말 그냥 첫 입 먹자마자 야 이건 뭐 다른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겉, 그냥 해 드셔야 돼요. 속촉. 겉은 아삭하고.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죠? 네. 이거 맛있다. 제가 맛없는 거 안 하잖아요. 아 근데 색다른 맛이에요. 네. 아 진짜 맛있네요. 그러면서 봄동이 이렇게 억세지가 않으니까. 그쵸. 고기랑도 잘 어울리고. 자, 그랬으면 이제 제가 육전을 알려드릴게요.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먼저 잡수시고 저는 육전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부채살을 준비를 합니다. 부채살은 이렇게 한 켜 한 켜씩 아주 슬라이스가 잘 돼 있어서 육전 만들기에는 아주 제격인 부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전 만들 때 세상 쉬운 육전을 꼭 이렇게 부채살로 만들고 있어요. 자, 부채살을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요거 결결이 이렇게 그냥 한 장씩 떼어서 그냥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왜 제가 이렇게 펼쳐놓냐면 이제 밑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고기는 사실 밑간이 다거든요. 그래서 밑간을 조금 해줘야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밑간을 조금 할 거예요. 자, 밑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 다진 마늘이 있어요. 다진 마늘은 이렇게 발라주세요. 조금씩 이렇게 발라주세요. 마늘 한 큰술 정도를 600g 부채살에 살살살 조금씩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장을 준비를 하세요. 간장, 요거 진간장이어도 되고 국간장이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살살살살 뿌려주세요. 살짝만. 왜냐하면 육전에 고기에 간이 안 배이면 고기가 맛이 없어요, 전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맛술도 같이 이렇게 발라주세요. 제가 세상 쉽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만 딱 어려워요. 나머지는 어려운 다 거예요? 쉬워요. 네. 끝났어요 벌써? 네,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 끝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세상 쉬운 육전이에요. 그러네요. 자, 그랬으면 달걀물을 하나 풀으세요. 달걀물을 풀어서 체에 한번 내려요. 체에 한번 내려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하냐면 소금을 딱 2꼬집만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육전에 들어가는 옷을 입히는데 요거를 안 해주면 자칫 싱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잘 이렇게 섞어주세요. 근데 섞을 때 그냥 섞지 마시고 저는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대파 송송송 썰어주세요. 흰 부분만 썰어주세요. 저백질 부분 썰지 마시고 그래서 흰 부분만 한 대 정도 한 20cm 정도만 썰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풋고추 하나만 썰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청양고추 하나만 썰어주세요. 만약에 아이들이 있는 집은 요거 안 넣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빨간 고추 썰어주시고 우리 집은 고추 전혀 못 먹는데 피망 파프리카 하셔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다져서 넣으시면 되겠죠. 네. 근데 고추씨가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아 빼고. 그러니까 고추씨를 빼고 고추씨 뺄 때는 송송송 썬 다음에 찬물에다가 헹궈서 물기만 받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부치기만 하면 돼요. 오. 진짜 쉬운데요? 제가 이름이 세상 쉽다 그랬죠? 네. 세상 쉬운 육전. 자, 그랬으면 이제 후라이팬에 불을 달구고 나서 식용유를 둘러서 센 불로 약간 조절을 해 놓으세요. 좀 달궈놔야 되죠? 네, 달궈 놓으셔야 되고 또 요게 아무래도 고기전이다 보니까 익는 속도가 다른 전보다 조금 늦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옆에다가 이렇게 조금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둘러주세요. 이제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붙이느냐? 달걀 여기다 놓고 아까 밑간한 건 여기다 놓고 부침가루는 여기다 놓으세요. 아. 그리고 아까 순서 똑같네 그러면. 네, 순서 똑같아요. 부침가루 바르고 그리고 옷 듬뿍 입혀주세요. 그리고 달걀물 입혀요. 달걀물 입힐 때는 요 대파나 고추가 골고루. 골고루 묻혀지게끔 입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 후라이팬에 놓고 숟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더 얹어요. 아 보기에도 예쁘게. 네, 이렇게 붙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듬뿍 바르고. 네, 듬뿍 바르고. 요 가루가 듬뿍 발려져야 아무래도 달걀 물이 잘 입혀지겠죠. 네.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후라이팬으로 가요. 그리고 향신채를 위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세요. 광주에 가면 저거 그냥 바로바로 옆에서 구워서 먹어요. 여기 정말 맛있죠, 광주 거가.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구우면 이 옆에처럼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맛있게 돼요. 그러면 요것도 제가 썰어서 좀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 봄동 고기전도 너무 맛있는데 네. 육전도 기대돼요. 그렇죠. 육전도 맛있겠죠. 자, 이렇게 저 정도 레벨이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고기만 사면 되니까. 저도 하겠는데요. 이게 나는. 세상 네.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세상 쉬운 거는 예인 씨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조각씩 이렇게 잡숴 보세요. 요것도 초간장에 찍으면 되는데 네. 제가 간을 미리 다 했기 때문에 간장 없이 그냥 잡수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거 이렇게 한번 간장 잡숴 맛있어. 보세요. 간장이 너무 맛있어요. 잣을 이렇게 넣어서 그러니까 더 잣가루. 맛있나 봐요. 그 간장은 만들기 너무 쉬워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간장에다가요. 네. 생수 넣고요. 보들보들하다. 맛있다. 식초 넣고 깻가루 넣고 잣가루 띄우면 끝이에요. 요러면 아주 맛있는 초간장이 만들어지죠. 요걸 이제 드시는 찍어서 거예요. 먹으면 네. 야, 이거 고기가 이 육전 진짜 맛있네요. 왜 이렇게 그쵸? 부드러워요? 맛있죠. 앞에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세상 맛있네. 근데 세상 만드는 건 쉬우니까. 세상 식부. 와, 진짜 맛있는데요? 어때요? 행복해지는 세상 맛. 쉬운 이걸 해야 돼요. 세상 쉬운 육전에다가 봄동 고기전까지 있으면 아, 설날 굉장히 풍성하게 한 접시씩 해서 나눌 수가 있겠죠? 네. 아, 맞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고기의 그 담백함과 네. 계란이 이렇게 싹 깔려서 그 계란이 부드럽죠? 유명하게 씹히면서 예. 너무 맛있네요. 네. 이거 먹으면서 봄동 샐러드로 해서 봄동을 같이 그쵸? 먹어도. 같이 곁들여 잡수셔도 새발나물 샐러드에서 같이 잡수시면 더 좋아요. 네. 아우, 좋습니다. 저희 다음 주 또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 주에는요, 좀 쉬셔야죠. 아주 흔한 재료로 만드는 정말 쉬운데 기발한 조리법 요리가 등장합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또 전 특집 2탄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재현입니다. 현재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지표면이 냉각된 건데요. 가시거리가 200m 밑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최근 눈이 쌓인 곳에서는 낮 동안 눈이 녹았다가 밤사이 얼어붙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인데요. 이동하실 때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은 편입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챙겨주시고요. 당분간 먼지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춥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서울과 대전 6도, 대구는 9도가 예상됩니다. 설 연휴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설 당일인 토요일에는 서쪽에, 일요일에는 제주에 눈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귀성길과 귀경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오늘 오후부터는 설 연휴에 대한 설레임으로 그냥 마음이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저희 내일 행복한 아침은 똑같이 저희는 네, 토요일, 일요일만 쉬고 계속 문 엽니다. 행복한 아침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설 연휴 지내십시오. 저희는 내일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